진짜로 소비 여력이 없으면 가격이 싸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싸게 하면 사요. 그러면 심리만 나빠진 거지 실제로 소비 자체의 여력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왜 저 유수의 기관에서 내년에 이렇게 경기 침체를 다 외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후행들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예.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그 재고 조정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조업들의 재고 조정 사이클. 그러면 고용도 안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신규 주문 또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건 맞죠. 맞는데. 그리고 예,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니까 네.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하는 건 맞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엔 그건 다 후행 지표들이거든요. 후행 지표에 대한 해석인 거지. 103.5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게임하다 막히면 치트키 써야죠. 투자를 위한 치트키 코너 상상하하 좌우 BA 목돈연구소의 원투펀치 황주명 문서진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문서진 대표는 이제 축구를 잘 모르잖아요. 네. 오프사이드가 뭔지 모르고 거의 잘 안 모르고. 봐도 잘 안 좋아합니다. 네. 네. 골키퍼가 막 볼 이런 거 모르고. 네. 황주명 대표는 이제 축덕. 네, 축구 많이 좋아합니다. 축구만이어요. 네네. 황주명 대표. 네. 코리아 팀은 16강에 갑니까? 저희 포르투갈 이기고 가기를 염원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다 바램이야 그렇고요. 네오커 분석. 1승 1무 1패로 승점 차로 가지 않을까. 우리가 포르투갈이 이긴다는 얘기네요. 포르투갈을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호날두를 좀 이기고 손흥민 씨가 좀 우뚝 서기를.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국민들의 바램이고 어떤 축구만 하루에 막 몇 시간씩 보잖아요. 황주명 대표 어떤 분석과 전망. 사실은 이번에 너무 아쉬웠던 게 네. 올인은 안 했어요. 일본도 코스타리카 때 올인 안 해서 실패했고. 그 되치기 당했죠 일본. 우리나라도 사실은 이강인 선수를 좀 전반에 쓰셨으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전략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는 포르투갈 때 다시 한번 이강인 씨와 손흥민 씨 어떤 흔들림 여러 가지 전략으로 이기지 않을까. 오히려 이강인 카드가 굉장히 큰 황금 카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 우루과이는요? 가나 우루과이는 우루과이가 누네스 때문에 이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거 다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어제 문서진 대표는 전반만 보고 그냥 잤습니다. 네. 원래 제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네. 원래도 좋아하진 않는데 네. 그냥 뭐 자꾸만 이제 다 보자고 하니까 네, 네. 그냥 이제 봤죠. 네. 봤는데 너무 두 골을 너무 빨리 이게 딱 먹더라고요. 허무하게 먹었죠. 네, 그래서 허무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자자해서 저는 잤어요. 잤는데 그 중간에 깼습니다. 소리 갑자기 그 아파트 단지에 우악 하는 소리가 나와가지고 그게 이제 그 골을 또 후반에를 확 넣길래 그래서 소리 듣고 막 저희 딸이 아빠 지금 골 넣었어 막 이러길래 네. 빨리 와서 봐 이랬는데 볼까 말까 고민하다가 네. 그냥 아니야 아빠 좀 피곤해서 그냥 잘래 해서 그냥 잤는데 그래도 좀 결과 좀 안 좋긴 했는데 저는 뭐 저도 축구를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주식 분석 으로 제가 만약에 그냥 그걸 분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축구 분석이 아니라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갑자기요? 아니 왜냐하면 그 포르투갈은 지금 확정 아닌가요? 네. 맞정입니다. 굳이 열심히 싸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조금 더 유리한 판이 아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힘을 약하게 그러니까 좀 힘을 빼는 상대랑 싸우는 거고 사실 가나 우루과이는 필사적으로 싸워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좀 우리가 포르투갈이 비축 차원에서 네. B팀을 내보낸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상대적으로 우리는가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건 생각인데 모르겠습니다. 축구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의 축구 이야기였고요. 자연스럽게 이 질문 요즘에 저희가 나오는 모든 패널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오늘 또 S&P가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어마어마하게 낮춰 잡았거든요. 뭐 100% 경기 침체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렸더라고요. 자, 먼저 황주명 대표. 네. 경기 침체와 주가 바닥을 이야기한다면 대략 언제쯤이라고 보세요? 아니면 아예 경기 침체는 없다 뭐 이런 것도 됩니다. 경기 침체는 오고 있고요. 네. 지금 경기 침체고요. 네. 사실은 전 내년도도 경기 침체라고 봅니다. 바닥은요?
주가 바닥 아니야 경기 완전히 빠진 때 그걸 알아야 주가 바닥을 알죠. 저는 사실은 내년도 6월이 좀 많이 걱정이 되긴 여름이네요. 예. 엄청 빠르네요. 6월은. 예, 6월이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PF 때문에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여태까지는 부동산이 그냥 그때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는 큰 이슈가 없어요. 네. 근데 사실 이자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가장 큰 타격은 큰 목돈을 쓴 자금의 흐름이거든요. 네. 그 가장 큰 목돈은 주식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것이 한 6개월 정도 방어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씩 이제 볼물듯이 터질 것 같아서 전 그게 가장 큰 위험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6월에 경기가 완전히 이제 6월부터 12월 수렁이다. 네. 6월 12월 계속? 그래서 이제 후년에 이제 턴어라운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럼 내년은 완전히 장기 침체네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이제 오히려 지금은 증시적으로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닥이다. 2200이 바닥이고 네. 그래서 6월까지는 상승으로 만들어내지 않을까 오히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특이한데요. 그러니까 내년은 여름부터 겨울까지가 내내 경기는 최악인데 네네. 주식은 올해부터 한 5, 6월까지가 그래도 주가는 나쁘지 않다. 그럼 바닥 찍었다? 네, 2200포인트는 제가 계속해서 바닥이다라고 몇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다시는 안 가요 거기? 2200 사이가 오면 오히려 매수 포인트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럼 2200에서 2580 박스권. 2580. 네네. 그럼 올라가 봤자 2600은 안 되네요 내년에. 그쵸. 제가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식은 한 방이라는 건 없습니다. 항상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올 수 있을 거고. 근데 내년도에 이제 경기 침체는 본격적으로 오지만 또 후년의 기대감 때문에 2200은 계속해서 저는 막힐 거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러나 경기는 나쁘니까 상단도 한 2580. 그 최장은 2800 거기까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2800은 또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2580은 올해는 절대 안 넘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도에 이제 좀 경기 침체와 다르게 이제 2,800 정도의 자금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경기는 계속 나쁜데? 네, 경기는 나쁜 상황에서 오히려 증시는 반등하는 경우도 있고 선반영되면서. 그래서 저는 내년 한 5월 사이에 한 2,800 한번 찍고 내려오지 않을까. 그리고 다시 2,200에서 왔다 갔다 그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다른 관점이죠. 네, 이건 뭐 어떤 무슨 아주 처음 듣는 의견인데요 지금. 네. 이제 6개월 선행지표 계산하고 부동산 계산해서 좀 그냥 말씀드리죠. 부동산 계산해서 그러니까 5월, 6월에 네네. 주가는 고점을 2,800을 찍고. 네네네. 그렇죠. 6월부터는 경기가 아주 12월까지 완전 나쁘고. 네. 그리고 이제 정상화는 후년부터. 주가는 그럼 2,800 갔다가 그다음 어떻게 돼요? 하반기엔. 그러니까 저는 2,200은 계속해서 지지대라고 계속해서 좀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2,200 밑으로는 다 가격적 메리트가 발생을 하고 2,800부터는 다 과밀권 이렇게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이제 좀 이슈 없을 때 2,580 정도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좀 이야기 드립니다. 네. 문선진 대표는 어떻게 전망해요? 경기 침체 바닥은 저도 한 9월 정도. 3분기. 네, 3분기가 바닥일 것 같다라는 생각하고요. 저는 내심 그 생각도 해요. 그 시장이 예상하는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나오는 미국의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아니라 미국의 경기 침체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 지표를 보면 저래가 경기 침체가 올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번에 발표됐던 미국 주요 유통기업들의 실적을 보잖아요. 그걸 보면 타깃을 제외하면 다 괜찮게 나왔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미국의 소비가 둔화되고 있다. 미국의 소비가 안 좋다라고 하지만 소비 심리는 안 좋은 것 같은데요. 실제로 소비 여력이 나빠지진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화점들의 실적을 보면 부자들은 여전히 소비는 계속합니다.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비가 줄어드는 건데 그것도 가격을 싸게 해주면 소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소비 여력이 없으면 가격이 싸도 못 사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가격을 싸게 하면 사요. 그러면 심리만 나빠진 거지 실제로 소비 자체에 여력이 없어진 건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 왜 저 유수의 기관에서 내년에 이렇게 경기 침체를 다 외치는 거죠? 근데 그건 사실 그러니까 지표를 보면 경기 침체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어쨌든 지금 대부분의 그 재고 조정 사이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조업들의 재고 조정 사이클. 그러면 고용도 안 할 것이며 그다음에 신규 주문 또 줄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에서 발생되는 부분은 경기 침체가 나오는 건 맞죠. 맞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시장의 유동성도 줄어들고 그다음에 부동산 가격도 떨어지니까 당연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하는 건 맞는데 아까도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결국엔 그건 다 후행 지표들이거든요. 후행 지표에 대한 해석인 거지. 지금 소비가 무조건 떨어질 거라는 걸 가정해서 지금 다 판단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소비가 만약에 생각했는 것보다 안 무너지면
항상 지표라는 거는 다 바뀝니다. 항상 시장의 심리라는 것도 전망도 다 바뀌어요. 뭐 작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월가에서 이제 시장 전망했을 때 다 5천 넘긴다 했잖아요. 다 빠진 거고. 지금 이번에 S&P 500 그 월가에서 주요 전망을 보니까 다 4천 못 넘더라고요. 많이 올라가봐야 4천이더라고요. S&P 500. 우리는 다 2,600. 네, 그 지금 자리예요. 지금 자리에서 못 올라간다는 건데 그거는 뚜껑 열어보면 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작년은 그러니까 올해는 결국에는 이제 하방으로 윗방향보다 하방으로 못 맞춘 거고 내년에는 상방으로 저는 못 맞출 것 같아요. 그 시장은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하게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문서진 대표 내년 어떤 경기 침체 뭐 9월께 3분기라고 보지만 여기서부터가 좀 특이한데 아예 경기 침체가 안 올 수도 있다. 저는 안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좋아요. 그럼 그 바탕으로 주가 전망을 해보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저는 12월 달에 한 번 더 산타 랠리는 남아 있다. 올해? 예, 그러니까 11월 달에 한 번 상승했고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라 봐요. 왜냐하면 이벤트를 앞두고 우리 이런 말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옛날에 밈으로 좀 자주 하는 거 그 뭐지?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약간 뭐 상승의 추진력을 밟기 위한 뭐 약간 나의 무릎 꿇음은 추진력을 받기 위한 거다라는 거. 지금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발표된 다음 주죠. 그러니까 CPI 지표라든지 그다음에 12월 FMC 회의가 시장에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계속 지금 연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오늘 뭐 블라드 총재도 그랬고 분명히 이번 주 파월 의장도 굉장히 시장을 누르는 발언을 할 거예요. 내일이네요. 네, 분명히 누르는 발언을 할 거겠지만 실제로 연준 그러니까 페드에서 지금 시장 그러니까 이 연준 위원들 간의 어찌 보면 의견은 이제 명확하게 갈려졌어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예전에는 완벽하게 거의 매파적인 성향이 강했다면 지금은 확실하게 비둘기 목소리를 내고 있고 매파 내에서도 뭐 SD 조지 총재라든지 그다음에 메스터 총재 같은 경우는 원래 뭐 흔히 말해 대빵 매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도 약간 속도 조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확실하게 연준 내의 분위기는 속도 조절이 맞는 거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우려하는 75bp 또 한 번 더 자이언트 스텝 한다? 아닐 것 같다. 그럼 50bp 하면 시장은 제가 보기엔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한 번 더 레벨업은 한다. 12월 달에. 그게 이제 올해고 그다음에 내년은 근데 그거 하고 나면 제가 보기엔 한 1, 2월까지는 떨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올라간 것도 있고 그다음에 모멘텀이 없어요. 상승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시장이 경기 침체에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조정은 준다. 다만 그 조정을 주더라도 안 온다면서요. 경기 침체가. 아니, 경기 침체와 관계없이 주가는 조정을 줄 수 있죠. 그러니까 시장은 안 오지만 올 거라는 생각은 할 거 아니에요. 그래요. 저 1, 2월에 했어요. 올 거라는 생각을 한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저점은 안 깬다. 9월에 형성됐던 그건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9월 저점은 안 깰 것 같다. 9월 저점. 코스피 기준은 2,130. 그렇죠. 그건 안 깰 것 같다. 그 안에서 약간 한 분기 정도 한 3개월 정도 박스권 하다가 그리고는 제 생각엔 그거예요. 경기 침체 생각보다 안 올 수 있겠는데 왜냐 고용도 지금 현재 고용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침체의 우려감은 이겁니다. IT 기업들이 고용을 많이 지금 줄이잖아요. 근데 제가 이거 예전에 이 목돈 연구소에도 이야기했는데 IT 기업들의 고용은 팬데믹 상황에서 과수요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고용을 한 걸 지금 잉여 인력을 줄이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렇게 잉여 인력을 줄이고 나면 오히려 이 기업들은 더 가벼워질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다시 좋아질 때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내년 여름에 다시 시작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전 대세 상승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 제가 재작년에 이야기했던 나스닥 19,000 그러니까 2030년까지 나스닥 19,000은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요? 내년에. 내년 지수는 전 3,000 넘길 것 같습니다. 내년에? 네, 내년 3,000. 하반기에 12월 하반기에서 3,000 간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이 원년 패밀리 두 분이 시장의 대세와 다수설에 역행하는 지금 이 발언을 하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초이스와 선택권을 엄청 넓혀줬습니다. 지금 우리 문서진 대표 코스피 3,000. 네, 내년에. 내년에 그러니까 내년 특히 여름 이후에. 네, 여름 이후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러니까 내년 1분기가 어찌 보면 저점 매수에 엄청난 큰 기회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황정원 대표는 또 2,800. 두 분이 모두 지금 시장에 다수설과 좀 따로 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시장을 또 하나 보는 거는 이제 뉴딜 정책을 했잖아요. 경기가 안 좋을 때 대공황 때. 이번에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성장 동력이 너무 많아요. 과거에 어떤 파이를 키우는 산업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파이를 키우는 산업들이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전기 에너지라든지 뭐 수소 에너지, 원자력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하늘을 나는 차, 뭐 UAM
이건 다 산업이 새롭게 만들어지면 또 그만큼 고용이 되는 거고 네. 또 그만큼 또 수요가 증가되는 거거든요. 과거에 어떠한 타개했던 방식과 좀 다르게 타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술주도 아마 올해 다 조정은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안 좋은 것도 미리 다 터졌기 때문에 네. 막말로 우리나라에서도 안 좋은 게 지금 연이어 이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더 이상 하방을 나올 가능성은 없다라고 보고 있고 네. 오히려 이제 지금 정상화, 그러니까 비정상화의 정상화, 그 다음에 파이의 성장은 오히려 후년부터는 이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하게 달리지 않을까. 뭐 네이버라든지 좋아요. 뭐 기존 네. 산업들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네. 중국 어떻게 될까요? 중국 코로나 봉쇄. 근데 중국은 제가 다른 나라나 이런 전망은 제 자신 있게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모르겠어요. 이건 공산당이니까. 아니 근데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게 3천 간다고 하면 네. 중국 당연히 잘 풀려야지 중국 안 풀리고 3천 갑니까? 아 근데 그 내년에는 네. 어떤 경우든 코로나 봉쇄는 풀겠죠. 네. 예,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도 저는 살아날 거라 봐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끌 거라 봅니다. 반도체 제가 지난주에도 이야기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저점은 제가 개인적인 생각 고점의 그러니까 재고의 고점은 그러니까 여름이다. 그러면 반도체의 저점은 1분기에 올 것이고 그러면 1분기가 지나고부터는 반도체부터 올라갈 거예요. 근데 그럼 그러려면 삼성전자. 중국이 풀려야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코로나를 풀 거잖아요. 내년에는 그러니까 늦어도 내년 3월 봄 되면 푸니까. 예, 그러면 그것도 이제 맞춰지겠죠. 그래서 사이클이. 그러면 오히려 그 3분기 양회 끝나고 그렇죠. 코로나 푼다. 예, 풀리면서 오. 그게 맞춰지겠죠. 맞춰진다. 그래서 그러면 제 생각에는 삼성전자도 같이 올라갈 거라 보고. 그러면서 지금 주가도 가고. 지금은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이게 정상적인 국가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해석을 하면 지금은 빨리 풀겠죠. 이렇게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빨리 풀 건데 공산당이라서 모르겠어요. 어떻게 정책을 할지. 오히려 더 이걸 더 눌러야 되겠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네. 그래서 지금 당장 코로나를 풀지 안 푼지는 모르겠지만 이 방역을. 하지만 확실하게 푸는 건 봄에는 푼다. 왜냐하면 그때는 자기들도 이야기해 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너무 오래 가면 결국에는 그 경기 성장률 자체가 안 좋으니까 뭐 제 생각엔 3월 그 양해 때 풀 것 같습니다. 황주현 대표는 내년 3월 이후 그러니까 공식 루트가 내년 양회 끝나고 네. 예, 뭐 4, 5, 6 중에 푼다. 아니면은 지금 푼다. 저도 올해는 안 풀 것 같고요. 올해는 아니에요. 근데 한 1, 2월 정도는 좀 풀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게 오히려 양회보다 앞서서 조금 앞서서 풀 것 같아요. 풀어놓고 양회한다. 네네. 왜냐하면 제가 좀 두 가지 정도 좀 주목해 보는 부분 중에 하나가 예. 첫 번째는 이제 OTT를 결국은 오픈을 했을 때 우리나라 갑자기 콘텐츠가 중국에 넘어갔습니다. 예. 이게 갑자기 될지 누구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화당은 이런 게 예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지금 상해종합지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올라가고 있거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예. 뭐 경기와 다르게. 저는 이제 중국 증시를 좀 긍정적으로 보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명분이 있으니까 바로 하면 좀 그렇잖아요. 네. 정치적인 관점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한 2월 말에서 한 2월 중순 정도에는 마무리시키지 않을까. 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그러나 그 약발은 또 상반기로 끝나겠네요. 네, 근데 저는 그렇죠. 근데 중국 증시가 생각보다 지금 되게 견조하게 버티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상해종합지수 보시면 아시겠지만 찌끔찌끔 좀 올라가고 있는 구조라 네. 그 부분이 좀 반대해서 그럼 계속해서 황주병 대표는 경기와 주가가 내년엔 따로 간다는 입장이네요. 약간은 좀 미리 반영됐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 예측치까지 6월까지는 네. 미리 다 선반영 주가가 돼 있으니 오히려 좀 기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사실 제가 경제 위기라는 거는 제 부동산 경기 위기를 말씀드리는 거지 전체 경기에 대한 위기는 또 어떻게 보면 좀 상반기 경기 침체는 오히려 이 괴는 우리 문서진 대표와도 같이 하고요. 시간은 많지 않은데 달러 전망 한번 하고 우리 문서진 대표가 혹은 황주병 대표가 바라보는 요 지표 하나 이렇게 마무리 좀 해볼까요? 먼저 문서진 대표. 뭐 달러는 저는 이제 지금 썼던 그 1,400원은 다시 올라오기는 힘들다. 어허. 예, 왜냐하면 저는 달러 인덱스가 다시 그러니까 115를 넘기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달러는 지금의 박스권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1,200원 밑으로 까지진 않을 것 같고 1,100은 못 본다. 네, 그 못 본다. 그러면 많이 떨어지면 1,250, 많이 올라가면 한 1,350원, 1,380원 정도 요 라인일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보는 지표는 지금 뭐 결국에는 금리입니다. 그 미국제 10년물 금리가 3.5를 깨는 순간부터는 시장의 분위기는 조금 더 상승 쪽으로 조금 더 많이 갈 거다. 왜냐하면 이게 경기 침체를 거의 저는 반영하는 가격대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미국제 10년물이 만약에 그러니까 3.5를 미만으로 떨어지기 시작한다면 그러면 이거는 뭐 채권 시장까지도 경기 침체까지 다 반영됐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게 저는 바닥이라고 봅니다. 그럼 오히려 네, 출발이다. 출발이다. 주식은 출발이다. 황주병 대표는 달러와 남한의 지표. 네, 달러는 한 1,280원이 이제 저점일 것 같아요. 그
밑으로는 안 빠질 것 같고요. 제가 내년에요? 네, 내년에는. 근데 1,300원 50원도 안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안정화되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지표는 의식주라고 얘기를 드리는데 의식주? 네. 옷은 어차피 안 입어도 되니까요. 살기 위해서는. 그럼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와 주거에 대한 문제인데 저는 이제 주택 지표가 이제 좀 괜찮게 나올 것 같아요. 이제 결국 우리가 뭐 렌트비라든지 이런 게 계속 올라갔었잖아요. 이게 이제 떨어지게 되면서 인플레이션 얘기는 없어질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곡물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근데 이제 곡물 가격도 전 정상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식과 주가 이제 경기 지표에서 하방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은 없어지고 경기 침체는 오지만 어쨌든 그러다가 하단은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좀 보고 있습니다. 인플레도 마무리된다 내년에. 인플레는 지금 마무리되는 작업인 것 거의 같습니다. 마무리됐죠. 네,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타이탄 파트너스의 문서진 대표, KD 한국경제개발연구원의 황주명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